왕놀부. 한 나그네가 고개를 넘고 있었어. 온갖 나무와 넝쿨이 빽빽이 늘어져 엉킨 캄캄한 숲을 지나게 되었지. 그런데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숲속에 어떤 사람이 혼자 서 있는 거야. 나그네가 다가가서 물었단다. 어이 여보게, 자네 누이신가? 나? 왕놀부. 이름도 참. 왕놀부? 그런데 웬일로 이 무서운 숲속에 서 계신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려고. 아니, 왜 그리 끔찍한 일을? 날 잡아먹은 호랑이가 사람 고기 맛을 들여 인간들을 모조리 먹어치우라고. 고개 넘어 큰 동네에는 돈장수가 있었대. 봄에 수수 한 말 주고 가을에 쌀 한 말을 받았다나. 미처 갚지 못하면 밭이나 논을 빼앗고 할아버지가 구워 먹은 수수 서말을 손자가 쌀 10가마니로 갚아야 되는 일도 생기고, 대를 물려서도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마을 사람 모두가 종이 되는 거지. 그것뿐인 줄 알아? 남의 집 사소한 일까지 모두 간섭하고, 하다못해 아들, 딸 학교 보내는 것, 할머니 낮잠 자는 것, 처녀 총각 시집 장가 가는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상관하는 거야. 거기다 갖은 나쁜 짓은 도맡아 저지르고 이 심술쟁이 돈장수가 죽을 때가 되었대. 저승길이 저만큼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착한 짓을 한번 하기로 작정했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어. 내 평생 험한 짓 많이 저질렀는데 후회 막급이오. 그 많은 험을 어찌 씻으리요. 내 다른 건 몰라도 이 몸뚱어리 그대들에게 맡길 것이니 알아서들 하시구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우르르 달겨든 동네 사람들이 주먹으로 몽둥이로 마구 때려주었대. 80살 먹은 할머니까지 흙덩이를 집어 던질 정도였다니까. 꼬맹이들은 동네 고사세에 있는 개똥이라는 개똥은 모두 쓸어다가 돈장수 주검에 덮어주었지.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아니? 읍내에 있는 순사들이 때로 물려와 동네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잡아갔대. 세상에.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배우는 계집아이들까지 다 끌고 갔다는 거야. 나쁜 놈은 죽으면서도 사람들을 볶아댔단다. 그 왕놀부 돈장수가 누구랑 닮았는지 알지? 요새 맨날 텔레비전이랑 신문에서 그 사람들 얼굴 보여주잖아. 중고, 새거나 다름없음. 사랑하는 써니, 어제 우리 곁을 떠나다. 널 길이길이 기억하리라. 문상객은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만. 슬픔에 잠긴 써니의 가족 일동. 신문을 읽다 보면 가끔 재밌는 걸 보게 되지만 사진과 함께 실린 이런 식의 개 부고는 사람 길을 콱 막아놓는다. 동물 애호? 개 초상에도 문상을 가는 모양이다. 허기사 어떤 조선 사람은 개를 자기 호적에 올려달라고 떼를 썼다지. 개를 사람 호적에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자기를 개족보에 올리면 될걸.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겠지. 그건 그렇고 일요일치 구인 광고, 특히 결혼 광고는 그 중에서도 제일 볼거리가 많다.
이름 있는 브라흐민 집안에서 법도 있게 자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참한 교수. 흰 얼굴의 날씬함은 제일 흔한 것이다. 시집만 갔다 하면 곧 허리통이 니그로다 나무 밑둥처럼 굵어질 테지만 그래도 처녀가 보얀 피부에 가느스름해야지 암지당하지. 미국 그린카드 소지. 남자 33세. 결혼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갈 것임. 자세한 자기소개와 사진 함께 보낼 것. 인도에서 남자 33살이면 우리네 45에 버금간다. 이 정도면 대단한 노총각인 것이다. 늙은 나이를 미국 영주권 나부랭이로 살짝 가려보려는 수작이 눈에 훤히 보인다. 어쨌든 그 사람 이쁜 여자 사진 꽤나 받게 생겼군. 남자 28세. 월급 제법 받음 8,000루피 약 250불. 카스트 가리지 않음. 여자 20세. 마드라스 브라흐민 집안. 남인도 출신인 같은 카스트의 총각 찾음. 보내온 사진 되돌려주지 못함. 남자 26세. 공대 나와 좋은 회사 다님. 카스트 가리지 않고 지참금 없어도 됨. 대개 그런 식이다. 하루는 아주 친한 인도 친구가 내 방에 왔다. 주머니에서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을 꺼내며 프린트해야 될 게 있다고 했다. 내 컴퓨터 안에 제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디렉토리에 디스켓을 복사해두고 2페이지의 간단한 파일을 인쇄해 주었다. 짐작키로 어느 신문에서 본 결혼 광고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내가 프린트해준 종이 쪽은 결혼 신청서였던 셈이다. 카스트가 어떻고 부모 형제 숙부 하다못해 외삼촌들까지 미주알 고주알 소개한 것이며 취미는 서양 음악 감상과 운전, 바닷가에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 그리고 운동은 크리켓을 좋아한다는 둥. 남의 속옷을 훔쳐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좀 쑥스럽기조차 했다. 그런데 나중까지 씁쓸한 뒷맛을 남긴 것은 결혼을 위해서는 아닌 말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평소 아주 성실하고 솔직하며 상당한 반골 기질에 매사 인도 사람답지 않게 비판적인 친구인데도 자기 피부색이 화이티시하다고 쓴 것이다.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어서 어떻게 풀이해야 될지 좀 난감스럽기는 하지만 밀가루처럼 보얀색일 수도 있고 밀껍질처럼 건강한 갈색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랄이 애초 흰색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밀색 얼굴이라면 구릿빛 얼굴보다는 보얀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의 얼굴이 햇빛에 그을은 건강한 구릿빛 정도를 훨씬 넘어 진한 밤색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날씬하고 흰 얼굴의 아가씨도 사정은 거의 비슷한 게 아닐까 의심이 가는 것이다. 어쨌든 시집 장가는 가야지. 이런 것들은 다 첫 번째 결혼일 테고 재혼하려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선지 약간 더 우중충하다. 45세. 기반 탄탄히 갖춤. 딸린 것 없음. 드물지 않게 보는 문안인데 전처소생의 아들딸이 없으니 걱정 말라는 뜻이겠지. 이 정도는 그래도 양반이다. 아직껏 본 것 가운데 가장 압권은 재혼, 여자 30세, 케랄라 출신 크리스찬, 조금밖에 안 썼음. 오 마이로드 하레람 하레 크리시나. 그냥 픽 웃지만 마시고 제 소원 들어주소서.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는 중고값을 잘 쳐주지 않던가요?
4, 5년 탄 오토바이도 80%는 어렵잖게 받을 수 있으니깐요. 쌈박한 겉모양에 기름 적게 먹는 신형 모델들이 펑펑 쏟아져 나와도 요새 것들 다 얍사한 플라스틱 껍데기에 날림으로 만든 부품들이라고요. 구불구불 울퉁불퉁 그 험한 인도길 달리려면 멋대가리 좀 덜해도 탄탄하고 길 잘난 중고가 훨씬 낫지요. 솔직히 안 그래요? 사돈네 외 먹기도 각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가지각색이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나 반응이 다르다. 조그만 동네에서도 집집마다 다른데 바다 건너 먼 나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야 다른 게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달라도 그렇게 다를까 싶은 게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컬처 쇼크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똑같아 쇼크가 올 때도 있다. 공터에서 자치기를 하거나 제기차기, 땅바닥에 금을 긋고 깨금발로 사금파리를 차고 노는 인도 아이들을 보면 영락없이 우리들이 했던 그 놀이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놀이가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문화사에서는 이런 것을 동시 발생설이라고 하지만 근래 학계의 추세는 문화 또는 문명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유입 전례설의 입김이 세다. 어떤 민족이 비교적 일찍이 주변의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문명을 이루고 그것이 전파되어 나간다는 것이야 당연히 수긍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들도 분명히 했을 그 자치기와 제기차기가 외제 수입품 놀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곤란하다. 청동 거울이나 쇠칼이 우리 조상님들의 발명품이라고 우기기는 좀 못하지만 돌도끼나 돌칼조차 수입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모조리 다 수입품이라고 쳐두자. 누가 무얼 먼저 생각하고 만들었냐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는 똑같은 연장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톱이나 칼의 예를 들면 앞으로 밀어서 자를 수도 있고 몸쪽으로 당겨서 자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벗길 때는 칼을 몸쪽으로 당기는 것이 보통이다. 또 우리가 쓰는 톱은 몸쪽으로 당길 때 더 잘 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의 칼질이나 톱질하는 것을 보면 우리와는 정반대다. 밭에서 풀을 매는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호미는 흙이나 풀을 찍어서 앞으로 당기도록 되어 있다. 인도에서는 호미가 아닌 초승달 모양의 낫으로 풀뿌리를 밀어서 자르거나 뽑는다. 끌어당기기와 밀어내기의 차이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 다른 기후나 환경에서 생긴 차이가 아니라 제법 복잡한 의식의 차이일 것이라고 짐작된다. 재미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다. 하루는 부엌 앞을 지나는데 안쪽에서 누군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척 힘든 일을 하는 성 싶었다. 창으로 들여다보았더니 쉬딸네 아버지가 고부라지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는 일 말고는 부엌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는 인도 남자들이다. 거들어줄 셈으로 부엌에 들어갔다. 큼직한 수박을 잡돌이하고 있었다. 잡돌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그 수박 하나 자르는 일을 엄청나게 어렵고 거판하게 벌려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박 자르는 일이 숙련을 요하는 부엌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건 자기 전공이 아니어서일까? 어학에서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유식하기도 하려니와 힘과 능률을 따지는 기계 전문가가 벌여놓은 일치고는 실로 과간이었다. 그는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대형 디젤 엔진 회사의 인정받는 엔지니어이다. 내가 강의실에나 책에서 채집한 정보들이 실제로 인도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는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컴퓨터 역할을 하는 곳도 바로 이 사람이다. 사실 내가 아는 인도에 관한 상식은 거의 다 그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다. 불교에 관한 것만 빼고는 아직까지 틀린 게 별로 없다. 그런데 수박을 자르는 데는 영 판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천하의 간단하고 쉬운 일을 왜 그리 어렵게 만드냐고 말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나는 식탁 한쪽에 입을 꾹 다물고 앉아 계속 관찰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무등산 수박이라고 부르는 길쭉한 물동이 모양의 수박이었다. 수박의 원산지가 인도라고 하면 재현 스님 또 거짓말한다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동이 수박은 인도에서 가장 흔한 품종이다. 수박은 산스크리트로 샤무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6 얼굴이다. 어쨌든 그의 얼굴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자랑과 자부심이 역력했다. 자그마한 참외도 아니고 어지간한 양동이 크기의 수박을 부둥켜 안고 껍질을 까면서 또 한 가지 알다가도 모를 일은 다른 과일들은 껍질째 먹으면서 굳이 수박 껍질을 미리 깎아내려고 저리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이었다. 모래처럼 지금거리는 배껍질도 그냥 먹고 너덜너덜 붙은 무수염도 떼지 않고 그냥 먹는 사람들이 왜 꼭 수박 껍질은 미리 벗겨내는 걸까? 혹시 무슨 종교적인 터부와 관계된 것일까? 무게도 무게지만 그 두터운 껍질이 쉽게 벗겨질 까닭이 없다. 그것도 칼을 앞쪽으로 밀어서는 더욱 힘들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결국 싱크대에 내려놓고 과도를 밀어붙이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쉬이딸 엄마도 시종일관 우리 서방님 참 장하시지 하는 표정이다. 내가 선뜻 나서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 점이었다.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 같은 엄숙한 분위기와 그 행복스러워 보이는 부엌 공기를 휘저을 권리가 내게 없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껍질을 깐 수박 덩어리를 넘겨주고 받아드는 부부의 몸 동작은 칠순이 넘어서 낳은 소중한 아들을 주고받는 노부부의 그것이었다. 그 무언의 메시지가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어때? 내 수박 다루는 솜씨? 나이가 들면서 훨씬 세련돼 가는 것 같지 않아? 이래서 남자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있는 한 수박 껍질 까는 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우리 아버지나 형님들도 내 솜씨에는 어림도 없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 하나 더 낳을까? 쉬딸 엄마의 연꽃처럼 화사한 미소로 보아 내가 들은 것과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전달이 된 것 같다. 수박 살 덩어리에 한쪽 무서리를 떼어 깍두기 담그려는 무 조각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고 그 위에 후추, 소금, 고춧가루를 섞은 양념을 살살 뿌려 식탁에 올려놓았다. 사돈네 왜 먹는 식도 각각이라더니 원 세상에. 수박이야 반달, 초승달 모양으로 숭덩숭덩 잘라 턱 끝에서 단물을 댕강댕강 떨어뜨리며 먹는 거지. 거기다 후추, 고추, 소금은 웬? 식초는 안 치나? 그 찝찝한 맛이라니. 내 상판이 영 안 됐던지 다음부터는 내 접시에 양념 뿌리는 일은 생략했지만 수박 껍질 까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저 도깨비들을 어쩔 거나.
한 중년 부인이 매주 하루씩 단식을 한다. 그 공덕으로 남편이 무병장수하고 소원을 이룬다고 해서다. 그렇게 이미 수년을 보냈다. 정해진 단식날 힌두 수행자, 사두 차림의 사내가 집에 들어온다. 사내는 신심이 장한 부인의 시주를 받고 축복과 함께 뿌라삿을 준다. 뿌라삿은 설탕과 우유를 함께 졸인 과자로 힌두교 사제가 축복과 함께 주는 선물이다. 그런데 일이 난처하게 꼬인다. 과자를 먹으면 여태껏 해온 단식 공덕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은 물론 곧 남편이 죽게 된다. 그렇다고 뿌라삿을 거절하면 사두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인을 지켜보는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사두는 사두대로 왜 빨리 먹지 않느냐고 채근하는 표정으로 부인을 압박한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져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데 실랑이 끝에 사두의 정체가 드러난다. 진짜 사두가 아니라 남편의 라이벌이다. 이건 힌두 신화집 뿌라나에 나오는 옛 이야기가 아니고 인도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 한 토막이다. 실제로 많은 힌두 교도들이 정해진 날에 단식을 한다. 대개 일주일에 하루인 단식날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정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런 풍습의 바탕은 옛 인도인들의 고행 전통이다. 고행을 가리키는 산스크리트 단어는 따빠스인데 불, 열이라는 뜻이다. 열을 수단으로 더 큰 열, 즉 신통력을 일으킨다는 것이 고행의 원리다. 이러한 따빠스를 참회 또는 회계라고 한 서구 학자들의 번역은 애초에 의도나 실행과는 거리가 먼 오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친다는 회개와는 전혀 무관하며 인도식 고행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행자들은 따빠스의 성취를 위한 필수 조건이 절대적인 성의 절제라고 믿었다. 만약 고행자가 성적 충동에 끌려 샛길로 들어섰다가는 여지껏 쌓은 열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것이다. 리그베다의 인드라가 따빠스를 통해 신들의 왕이 되었다는 언급이 있지만 고행이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은 BC 7 내지 6세기 이후의 일로 보인다. 힌두 전적에 고행을 통해 따빠스를 쌓은 인간이 신들의 위험한 경쟁자가 되는 이야기가 수없이 나온다. 누군가 거판한 희생 제사나 따빠스로 인드라의 자리를 넘겨보는 자가 생기면 인드라의 왕자는 뜨겁게 달아올라 주인에게 경고를 보내게 된다.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동 조기 경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자리가 뜨거워져 불편해진 인드라는 제사나 따빠스를 망쳐놓을 아름다운 요정을 내려보낸다. 힌두 신화 속에 나오는 고행자들의 도중 하차는 대개 인드라의 방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제일 흔한 수가 선녀들을 내려보내 고행을 망쳐놓는 미인계다. 사실 이런 미인계의 배후 인물은 늘어나는 고행자들과 이들의 종교적 지위가 자기들의 오랜 기득권을 해칠 것을 염려하는 브라ಹ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화 형식의 인간 이야기인 것이다. 외모로 드러나는 고행자의 특징은 우선 가족과 소유물을 떠나 헝클어진 머리에 덜어는 완전 나체로 지내는 것이다. 이들은 대개 혼자 또는 작은 그룹을 지어 숲속에 살았지만 어느 경우건 마을 사람들, 더 좁히면 불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여인들이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곳에서 살았다. 물론 이런 나체 고행자들은 요즘도 사라진 게 아니다. 알라하바드, 하리드와르, 나식, 우제인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쿰브멜라 축제에 가면
수천 명의 벌거숭이들이 모여든다. 고행자들의 목표는 거기서 거기로 비슷하다. 그러나 그들이 채택하는 방법은 간단한 호흡 조절로부터 지독한 자기 고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머리에 뿔을 붙이고 엉덩이에 꼬리를 달고 소와 함께 사는 소고행, 땅바닥에 있는 음식을 먹고 개처럼 짖으며 웅크려 자는 개고행자 등이 불교 경전에 언급된다. 경전 이름에 나오는 빨려 꾸꾸라 위띠까는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 경에 나오는 세니아라는 개고행자와 나무통 속에서 지냈다는 그리스의 견유학파 디오게네스 사이의 유사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견유라고 번역된 시니크는 그리스어 키니코스로 개처럼이라는 뜻이다. 개같은 세상, 개같이 산다는 것이었을까? 가장 기본적인 고행은 단식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완전한 단식도 있지만 과일만 먹는 사람, 땅속에 있는 것만 먹는 사람, 묽은 음식만 먹는 사람 등이 있었다. 특이한 단식의 하나가 달 단식인데 달이 없을 때는 전혀 먹지 않다가 달이 커지면서 매일 한 입씩 늘리고 달이 줄어들면서 다시 한 입씩 줄여나가는 것이다. 종일 허리까지 차는 물속에 서 있는가 하면 오금 사이로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박쥐고행, 앉아만 있기, 구부리고 펴지 않기, 덩굴이 감아오르도록 움직이지 않고 한 발로 서 있기, 잠 안 자기, 못 침상이나 가시무더기에 누워 자기 등 온갖 고행이 다 있었다. 힌두 신화 속에 많이 나오는 반짜 따빠스는 사방에 피워놓은 네 무더기의 불 가운데 앉아 얼굴은 5번째 불 태양을 쳐다보는 5불 고행이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고행, 한 손을 하늘로 쳐들고 끝내 말라 비틀어지게 하거나 성기 끝에 구멍을 뚫어 무거운 돌을 달아멜고 청정을 과시하는 고행, 거기다 고개나 몸짓도 하지 않는 지독한 무건 고행자가 있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행위보다 정신적인 자제였다. 때로 그들은 인공적인 리듬을 가한 호흡 조절을 통하여 깊은 산매에 들기도 했다. 제대로 된 고행자라면 이렇게 성취한 수행력은 다음 단계인 해탈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다. 해탈을 가로막는 것이 욕망의 불이라면 고행의 불로 욕망의 불을 끄는 이열치열, 동종요법이다. 그러나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뿌라나 등의 인도 신화 속에 수도 없이 많은 따빠스 이야기는 거의 다 세속적인 지위와 부를 성취하거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말하자면 몇 년 동안 치른 엄청난 고행 끝에 브라흐마, 쉬바 또는 비슈누 등의 신이 나타나 신들의 무기를 준다거나 잃었던 왕국을 되찾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태반이다. 노처녀 소원이라는 산스크리트 속담이 있다. 노처녀가 목숨을 걸어놓고 따빠스를 했다. 감동한 인드라가 내려와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고 했다. 노처녀의 단 한 가지 소원은 그리 간단한 게 아니었다. 아들놈들이 녹그릇에 우유밥을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사와요. 그래서 노처녀는 시집을 가게 됐고 여러 아들과 함께 녹그릇에 우유밥을 먹을 만큼 부자로 잘 살았다. 다른 이야기 하나. 인드라가 장님 노파에게 소원을 하나만 대라고 청했다. 노파가 말했다. 증손자들이 2층짜리 집에서 금그릇에 밥 먹는 것을 보았으면.
노파가 부자로 오래오래 산 것은 물론 눈을 뜨게 되었다. 이런 고행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중생의 현세 중심의 이기주의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나는 그것이 죄로 갈 짓이라거나 벌받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약간 덜 떨어진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나를 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들의 순수해 보이지 않는 의도가 언뜻 비치기 때문이다. 인도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의 축복과 저주다. 훅이 뿔하나로 오면서 브라흐민 사제의 저주는 신들의 저주를 능가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게 된다. 누구의 저주가 더 센가는 알 길 없지만 그렇게 묘사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곧 신의 이름을 빌린 잡다한 의식과 저주의 힘으로 대중을 잡돌이하려는 브라흐민 사제들의 숨은 얼굴이다.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의 자비가 사실은 신들을 내세워 중생을 욕망의 세계에 묶어 놓으려는 브라흐민들의 음모인 것이다. 산스크리트로 신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브라흐민 사제들밖에는 없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것이 자이나교, 불교를 비롯한 출가 수행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던 시대라는 점을 중시해야 된다. 최고의 힌두 성전이라고 찬양하는 바가와기타에서 거듭 강조되는 것이 각 카스트에 주어진 의무의 수행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하다 실패하는 것이 남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보다 훌륭하다고 한다. 그것 자체로야 얼마나 가상한 이야기인가. 그러나 이 말이 나오게 된 앞뒤 연관을 살피면 만사 불을 보듯 뻔해진다. 제법 치밀해 보이는 절대자와 성스러운 의무의 논리는 결국 절대 다수의 대중을 저항할 수 없도록 묶어두고 이미 만들어진 자기네들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벌려놓은 올감이다. 베다 시대의 법제자들은 사회계층 분류의 색깔을 뜻하는 와르나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여러 종족 간의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인도 사회는 예전의 단순한 원칙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복잡해졌다. 피부 색깔은 이전의 구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으며 와르나의 개념은 본래 색깔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사회 속에서 직능이나 종사하는 직업에 따른 계층 구분의 뜻으로 변했다. 명백한 지위와 소유의 차이는 그것을 획득한 사람으로서는 자기 되는 물론이고 후대에까지 물려주려는 당연한 소망을 낳게 한다. 따라서 가진 자들은 사제들의 중재를 통해 신의 원조를 구한다. 사제들은 자기네의 특권을 보장받는다는 조건 아래 칼잡이의 현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은전을 베푼다. 권력과 종교, 적과 흑의 야합이다. 카스트는 굳어진다. 칼잡이가 감히 사제의 몫인 영혼의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수드라가 권력이나 부를 넘보지 말라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이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는 까닭은 이것이 옛날 옛적 인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중생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 간의 분쟁, 사회 문제, 계층 간의 알력과 갈등은 기본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변화와 반동의 마찰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대 인도의 떠돌이 수행자들이 이미 우리 시대의 어떤 인권운동가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계명천지의 유식하고 개화한 중생들은 아직도 철없이 누군가의 음모에 부하 내동 춤추며 놀아난다는 것이다. 히틀러나 마르코스, 이디아민 또는 수많은 얼치기 성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바로 간단한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인형들이 지천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마주 보려는 고행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누군가의 리모컨에 춤추지 않겠다는, 내 발로 내가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고행이다. 또 배고픈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내 몫을 내놓을 때 단식이 된다. 그러나 많은 종교의식이 때로는 수행과 기도마저도 애초의 의미와 내용을 잃고 형식만 남은 것이다. 그것을 계도하기는커녕 거기에 편승하여 제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자칭 성자들도 많다. 우민 독재는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의 독재는 오히려 심각하고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독재는 자기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지기를 회피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을 올가매기 위해 부심하는 자들의 기묘한 야합이 연출해내는 현상이다. 추종자는 구원을 기대하고 독재자는 구원을 약속한다. 추종자에게 정상적인 사유와 비판은 당연히 금물이다. 어린 양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눈을 감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며 성자의 탈을 쓴 독재자는 먹을 수도 없는 합성 화공약품으로 그저 기름 냄새만 살살 풍겨주면 그만이다. 추종자들은 줄임배 타는 목에도 신앙 또는 이념이라는 깃발을 치켜들고 미로를 헤매고 자칭 성자들은 우매한 추종자들이 저도 모르게 포기한 또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린 세속의 향락과 명예, 힘을 마음껏 누린다. 온갖 현란한 수사를 동원하여 제 입으로 악이라고 규정한 것들이 자기들에게는 다디단 감노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떳떳해야 될 피해자는 양떼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해자는 오히려 목에 힘을 준다는 것이다. 아, 어쩔 거나 귀신도 안 잡아가는 저 도깨비들을 어쩔 거나. 부처님, 그저 어느 절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깐깐한 젊은 스님이 노보살님을 나무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먼 길 찾아와 조성예불을 참석하는데 보살님은 절에 살면서 부처님께 절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노인은 그 길로 곧장 도량 한켠에 서 계신 돌부처 앞에 가서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빌었습니다. 부처님, 그저 건강하시오잉? 사람들은 이 노인이 좀 모자란다 또는 살짝 같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를 일입니다. 재수하는 우리 큰아들 꼭 그 대학에 붙여달라고,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아픈 허리 낫게 해달라고, 공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지 못한 뇌물 삐죽이 올려놓고 그렇게 온갖 소원을 비는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인가요? 별의 별 희한하고 가당찮은 소원을 싸들고 와서 때를 쓰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아직까지 부처님 건강하시라고 비는 사람은 그 노보살님 말고는 없었습니다.